SMR은 지금 아무도 해보질 않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치가 돼가지고 가동이 되는 게 없어요. 구체화시켜보고 구현해본 기업을 갖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하고 한국, 일본 정도입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예를 들어서 원전을 수주했을 때 누가 짓겠느냐? SMR을 설계하고 구체화한다고 했을 때 미국의 주요 업체들 하고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 내에 우리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다. 문제는 이제 중국이 보조금을 자꾸 줘대니까 중국 업체들은 보조금 든다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팔리든 안 팔리든 일단 보조금 받겠다고 캐파를 무지하게 늘렸잖아요. 그 캐파들을 이제 밖으로 쏟아내면서 이제 부러진 거거든요. 사실은 그걸 우리가 가져가기도 전에 중국 업체들이 다 쏟아져 나와버리면서 시장을 갖다 교란시켜버렸던 거죠. 원전 시장은 좀 다릅니다. 킬 스위치 논란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죠. 구체적인 섹터 들어가기 전에 뭐 중요한 표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코로나 팬데믹 때하고 네. 지금의 어떤 지수 차트를 가지고 왔고요. 여기 이제 원으로 표시해 놓은 게 두 개가 있는데요. 이 큰 원이 코로나 팬데믹 시절의 차트 흐름입니다. 보시면은 코로나 팬데믹 터지면서 3월달 폭락했다가 급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당시 상황을 잠깐 복기를 해드리면 코로나가 이제 대유행을 시작을 했고요. 1월달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해서 중국 곳곳이 네. 폐쇄가 되고 막 난리가 났었고요. 3월달 되면서 이제 진짜 난리가 났었죠. 우리나라 주가 뭐 하루에 100몇십 포인트 빠지는 건 일도 아니었었고 그 난리가 나면서 폭락을 하니까 페드에서 예고의 어떤 FOMC를 이제 개최해가지고 연준회의를 통해가지고 기습금리 인하를 갖다 연속으로 그때 제 기억에는 0.5, 0.75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금리 인하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돈을 풀어버렸죠. 그때 이제 돈을 무자비하게 살포하면서 주가가 급반등이 나왔었고요. 그때 당시의 상황 자체는 코로나 팬데믹 터지니까 원화는 당연히 약세였겠죠. 달러가 강세였고 그 다음에 양적 완화하면서 돈을 풀었죠. 돈이 풀리니까 유동성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정책이 유동성 공급이라고 하는 큰 어떤 그림이 만들어졌었고 이때 한국에서도 국민지원금이라고 해서 이제 가구당 인당이었었나요? 그 네. 돈이 이제 지원금이 나와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엄령 선포되고 나서 주가가 더 빠졌었고요. 주가 더 빠졌을 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원화가 1,490원대 중반까지 떨어졌었고요. 그러면서 주가 폭락했었고 다시 주가가 꾸물꾸물 오르다가 반등하는 모양새 갔다가 갑자기 4월 달에 여기서 보면 길게 꼬리를 말아서 내렸었는데 꼬리를 내렸다가 이제 말아 올렸는데 이게 이제 관세부가 되면서 4월 3일 날 그 이후에 주가가 폭락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미국채가 흔들리니까 트럼프가 꼬리를 내려가지고 관세를 90일 유예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반등을 쳤는데요. 요때도 1,490원, 80원대까지 원화가 급락을 했었고요. 관세 유예 나오면서 원화가 반등을 주기로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5월달 연휴가 있었죠. 5월 1일날, 2일날 이렇게 연휴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그 주말 끼고 연휴가 됐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우리는 장이 안 열렸는데 대만하고 홍콩에서 대만 달러, 홍콩 달러가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초강세가 나왔죠. 대만 달러 같은 경우는 10%가 상승을 했어요. 대만의 달러의 가치가 10%가 올랐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우리는 거래가 안 됐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원 달러 같은 경우도 갑자기 100원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1,440원, 30원대에서 1,350원까지 순식간에 네네. 워낙 초강세가 나왔었고 그리고 다시 되감으면서 반등이 나왔다가 서서히 빠지는 그림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5월 달에 다시 또 이제 뿜어대기 시작했었던 거는 미중과 이제 협의가 또 이제 유예가 되고 뭐 하면서 또 풀리는 것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우리나라는 대선 국면 진입하고 탄핵이 확정이 되고 5월 들어와서 대선 국면 진입하면서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정치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도 많이 좀 제어가 되는 데다가 확 올라가고 또 그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주요 3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했었던 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다음에 상법 개정 관련해서는 두 후보가 얘기를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갖다가 되게 적극적으로 증시 부양안을 또 같이 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5월 말부터 사실은 삼성전자 쪽으로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해. 그러고 이제 대선을 앞두고 그 직전에 본격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오면서 원 달러가 다시 1,380원까지 올랐다가 내려오는 시점에서부터 조 단위로 매수가 들어오기. 그래서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그럼 이때하고의 지금 유사점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요. 원화 약세에서 원화가 강세 전환이 됐는데 그 전환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했었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원화도 원화였었지만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적극적으로 들어온 건 우리나라 시장도 박살이 났고 미국도 박살나고 했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유독 많이 박살났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어서 들어왔었고 요번에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시면 알지만은 글로벌 증시에서 거의 뒤에서 두 번째 연가 그랬었거든요. 안 올랐었거든요. 안 올랐었던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강하게 반응을 할 수 있었고, 상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정책을 전환을 하면서 밸류 찾기를 얘기를 하니까 다시 한번 베팅이 세게 들어왔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때하고 유사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워낙 약세에서 워낙 강세로 확 돌아서는 시점이었었고, 여기에 유동성이 외국인 매수로 들어왔죠. 어쨌든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매수로 지금 들어오고 있죠. 여기에 더해가지고 우리나라 증시의 고객 예탁금이 55조, 54조 5월 초에 60조까지 늘어났죠. 순식간에. 지금 다시 59조로 어저께 거 보니까 떨어진 걸로 같은데, 어쨌든 간에 60조까지 늘어났죠. 거기에 더해서 지금 현 정부에서 추경안을 지금 20조니 30조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 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유동성이 보강이 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유동성장이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그 그림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믹스를 해가지고 일본이 했었던 정책 전환을 통해 가지고 기업 가치를 갖다가 올리는 정책의 어떤 시그널을 준 게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법 개정이라든지 배당 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어떤 이슈를 통해서 경영이 투명화되고, 그다음에 배당률이 높아지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주가가 올라가는 밸류업이 이제 진행이 될 거라는 거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기업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잘했는데 저평가돼 있었던 게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워낙에 주주 가치에 반하는 짓을 했던 회사가 알짜 회사 갖고 있고 모든 업황이 좋은데 추가적으로 상장을 한다든지 물적 분할을 한다든지 뭐 배당을 안 해주고 버틴다든지 자사주 소각을 안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막히게 됐을 경우에 주가의 어떤 상승 이런 것들이 또 크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앞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유동성 장애, 정책 전환 변수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큰 충격만 나오지 않는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어떤 법 개정이라든지 정책의 어떤 방향 전환을 통해 가지고 지금 밸류업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 자체를 에 대한 어떤 노골적인 저항이나 반발이 나오지만 않는다면 장세가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앞부분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조방원의 원전이 지금 뭐 계속 오르고 있는데 신고가에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뭐 두산 에너빌리티만 오르는 건 아니고 뭐 BHI나 S&T 에너지, 그러니까 스몰캡도 다 같이 오르는데 원전주 왜 이렇게 강한 걸까요? 지금 전력난입니다. 글로벌 전체가 전력난이고요. 유로존 같은 경우는 그린에너지 쪽에 이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전력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그다음에 이제 스웨덴 쪽에서 블랙아웃이 한번 왔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원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원자력을 이제 소위 폐쇄하고 제외시켰던 독일조차도 이제 원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SMR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영국 쪽에서 SMR 2기 관련된 발주 얘기 나오고 있고, 프랑스는 원래 원전의 강국이고, 스페인 역시 마찬가지고요. 북유럽 쪽도 그렇고, 유럽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은 지금 SMR 쪽 관련해 가지고 약 7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맞물리다 보니까 이 시장이 확 늘어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SMR은 지금 아무도 해보질 않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치가 돼 가지고 가동이 되는 게 없어요. 이제 승인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캐나다에서.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설계 승인이 하나 300메가와트급인가 저 뉴스케일 파워거에 아마 저게 승인이 난 것 같은데, 그것도 설계 승인이에요. 아직 이제 가동 뭐 하고 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설치하는 걸 승인 난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쪽 시장 관련해 가지고 여력이 있거나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고요. 근데 이제 SMR을 설계하면서 구체화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거는 주로 이제 메이저는 미국 기업들이 갖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이 갖지 못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들어본 경험. 미국은 사실은 옛날 스리마일 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한번 이제 폭발이 나가지고 문제가 돼서 그 원전에 대해서 투자를 거의 안 했었고, 거의 지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지어본 경험을 갖고 있는 기술자, 노하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소위 말해서 소프트웨어 특허라든지 이런 건 다 갖고 있지만은 이걸 실제로 구현해본 업체들이 없다 보니까 그걸 구체화시켜보고 구현해본 기업을 갖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하고 한국, 일본 정도입니다. 중국하고 러시아 있는데 거긴 적성국이라고 분류가 되기 때문에 줄 리가 없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킬 스위치를 만약에 붙여버리거나 이런다든지 아니면 뭐 서로 갈등하는데 뭐 하나 버튼 눌러가지고 그래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쪽을 줄 리가 없겠죠. 그렇게 보면은 그쪽에 관련해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거는 한국, 프랑스, 일본인데, 일본은 대외적으로 원전 수출에는 되게 소극적이고요. 자기 거를 되게 고집하다 보니까 이게 커스터마이징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고, 프랑스는 잘 하는데 문제는 밸류체인이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독일이 원전 퇴출을 결정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프랑스 그 원자력 발전에 있어가지고 밸류체인에서 부품 업체들이 주로 독일 업체들인데 그쪽 업체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수급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제품을 짓더라도 우리가 원래 빠른 것도 있지만 부품 수급이라
기술이라든지 그 설치 노하우 이런 것들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가격이라든지 또 납기 문제 이런 것들에서 좀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도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시장 자체가 연평균 한 30% 이상 성장을 2040년까지는 할 거라고 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엄청난 성장 산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인해서 원전 쪽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고 또 우리나라 업체들이 원전 관련해 가지고 수혜를 볼 거다 기대를 해가지고 앞서 뭐 작은 회사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작은 회사까지 볼 필요도 없고 큰 회사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또는 이제 최근에 주가 이제 레벨업이 뭐 올해 기준으로 3배 이상 나온 지금 현대건설이라든지 SMR 쪽으로 해서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과거 원전 설치 기술을 해본 경험이 있고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DLENC, 삼성물산 뭐 이런 회사들 똑같이 주가 흐름이 지금 괜찮은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여전히 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기대감이 결국에 가가지고 코리아 원팀뿐만 아니라 웨스팅하우스가 예를 들어서 원전을 수주했을 때 누가 짓겠느냐. 또 한 가지 SMR을 설계하고 구체화한다고 했을 때 미국의 주요 업체들 하고 관련돼 있는 밸류체인 내에 우리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SMR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간략하게 정리를 한 자료가 있는데 내용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300메가와트 이하의 원자로를 갖다 이제 SMR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모듈형 설계이기 때문에 제작해 가지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거니까 건설 기간이 짧습니다. 보통 이제 원자력 발전소 하나 짓게 되면 7년에서 10년 걸리는데 얘는 3년 이내에 완공이 되고요. 비용도 당연히 싸겠죠. 그리고 이제 안전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소위 말해가지고 안정성이 높아요. 그래서 기존 원전 같은 경우는 피폭 지역 이런 거 얘기하면 주변 3, 40km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한 1.5에서 2km 내외 그 정도에서 이제 정리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시대 같은 경우는 이런 SMR의 필요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는 데이터가 이제 전력 수요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의 어떤 전력 수요가 폭증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 전용의 SMR이 또 많이 필요한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요가 폭증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공급을 하고 직접 지어줄 수 있는 업체들이 우리나라 업체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혜를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SMR 관련해 가지고 밸류체인을 얘기하면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나 삼성물산이 들어가고 홀텍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 그다음에 테라파워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HD 현대, SK 이노베이션, 엑스에너지는 두산하고 DLENC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 이거 말고도 물론 그 BHI든가요? 그래도 그런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큰 그림을 써놓고 보면은 다 이런 쪽에 이제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전력 수요 같은 경우는 2025년에서 28년까지 했을 때 총 65기가와트의 전력이 데이터 센터에 필요할 거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 1기가와트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만인가? 100만 가구가 쓰는 네. 1년간 쓰는 거에 아마 1기가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이고 요거 갑자기 헷갈리는데 그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공급 가능한 전력 용량은 지금 용량 같은 경우는 기존 전력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약 15기가와트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는 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전력 부족 현상 때문에 이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화력 발전, 요즘은 석유 잘 안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 가스, 그다음에 이제 원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엄브렐라 리서치에서 나왔던 내용을 제가 발췌해 가지고 갖고 온 겁니다. 그 원전 관련돼서 뭐 과거 2차 전지 사이클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면서 실적에 비해 원전이 뭐 과도하게 주가가 너무 과열됐다거나 고평가받는 구간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시작되는 분위기는 비슷해 보이잖아요. 네네. 지금 당장에 SMR이 뭐 짓고 있는 것도 없는데 그렇죠. 네. 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노이즈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일단 시작점에서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중국은 자기네들이 다른 국가들에서는 전기차에 별 관심 없을 때 테슬라 이렇게 보고 지네들이 자체적으로 매달렸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엔진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전기차에서 승부를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국 특유의 또 그게 있잖아요. 뭐 뭔 일이 나든 일단 해봐 이런 식의 어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전기차 쪽에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이 이제 양적인 성장을 했고 또 거기에 더해 가지고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은 중국의 현지에 진출해 가지고 공장을 갖고 있는데도 보조금 지원을 못 받게 해가지고
중국 내에서 입지를 갖다가 위축시켜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쪽 관련해 가지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그 당시에도 비비비법이었던 것 같은데 이쪽으로 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탄소 제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의무 도입, 또 의무 할당, 그리고 이제 연비 규제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하니까 각종 업체들이 못 만들던 업체들도 너도 나도 만들기 시작하고 너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수요가 좀 급증하는 거기에 대응하는 이제 물량들이 버거웠었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보조금을 자꾸 줘대니까 중국 업체들은 보조금 든다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팔리든 안 팔리든 일단 보조금 받겠다고 캐파를 무지하게 늘렸잖아요. 네네. 그 캐파들을 이제 밖으로 쏟아내면서 이제 부러진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이제 다 중국에서 소화가 안 되는 물량을 이제 밖으로 쏟아내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는 것들이 다 유럽으로 나가고 또 이제 미국으로 일부 넘어가고 미국은 지금 최근에는 자동차는 맞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ESS 쪽, 네네. ESS 쪽으로는 지금 아직까지는 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 쪽으로서 이제 나가다 보니까 나가는데 문제는 우리는 또 NCM 계열이다 보니까 단가가 좀 비싸고 그쪽은 또 이미 그 안에서 경쟁 붙어가지고 안 팔리는 거 밖으로 뿜어대니까 뭐 덤핑을 쳐가지고 LFP 또 NCM도 6돌들이나 뭐 이런 거 523을 싸구려 도로에서 뽑아내다 보니까 이제 단가 싸움 이런 것들에서는 아무래도 비싼 거보단 저렴한 걸 많이 채택을 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해서 유럽 시장이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역성장하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돈 된다 싶으니까 그 당시에 대대적인 투자를 다 했잖아요. 대대적인 투자를 했는데 문제는 그걸 우리가 가져가기도 전에 중국 업체들이 다 쏟아져 나와 버리면서 시장을 갖다 교란시켜 버렸던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는 원전 시장은 좀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킬 스위치 논란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미국은 당연하고 유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베트남도 최근에 이제 SMR이나 원전 얘기를 하는데 우리하고 협의가 지금 되고 있고요.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친한가요? 안 친합니다. 거기도 전쟁 많이 했던 지역이기도 하고. 근데 거기다가 마찬가지 논란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중국이 원전 싸게 해줄게. 저것들이 거기다가 뭘 할지 어떻게 알고. 그런 맥락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도 그렇게 비싸게 팔지 않기 때문에 우리 거 그다음에 또 인도네시아 역시 인도네시아는 뭐 중국 거 쓸 수도 있겠지만 거기도 이제 원전 관련돼 가지고 최근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중동에서도 사우디,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뭐 이런 쪽 다 지금 원전 또는 SMR 쪽으로 해서 얘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 다시 말해서 원전이 지금 확산 추세에 있는데 그 시장 추세 가운데서 상당 부분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활용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우리가 가져간다고 놓고 얘기를 한다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원전 관련해 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2차 전지처럼 캐파를 갖다 마구 증설할 이유가 없어요. 캐파 증설의 어떤 리스크가 제한돼 있죠.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풀 캐파로 조금 더 늘릴 수는 있겠지만 그거 역시도 제한돼 있는 그림이고 여기에 더해 가지고 우리는 또 그것뿐만 아니라 화력 발전, LNG 관련돼 있는 거 모든 쪽에서 다 전력 원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는 기술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건설회사도 그렇고 부품회사도. 그러면 이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시성이 좀 높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조금 차이를 두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2차 전지는 그 당시에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만의 축제였죠. 미국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주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거기에는 전기차 관련된 주식 테슬라 말고 그 난리 쳤었던 게 뭐 크게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SMR을 설계하고 주도하는 업체들이 다 지금 주가들이 5달러도 안 했던 게 지금 30몇 달러 뭐 이렇게 막 올라가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 기대감들이 같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를 또 미국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조금 차이점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밸류를 물어본다 그러면 아마 두산에너빌리티가 PER이 100 뭐 그럴 거예요. 아씨 이게 말이 돼 싶은데 근데 그거가 실제로 수주를 받고 납품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SMR은 기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 두 개 나오기 시작하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출이 이게 따라붙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때보다는 그래도 좀 덜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원전 관련돼서 이 AI 산업 그러니까 뭐 AI 데이터 센터 전력량이 폭증하는 시대니까 AI 관련된 전력 수요하고 좀 연관지어서 원전의 좀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해주시죠. 앞서도 저기 자료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전력 수요 전망을 데이터 센터만 가지고 했을 때 약 65기가와트가 28년까지 필요한데 기존 전력망으로 해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거는 15기가와트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원전이 됐든 화력 발전이 됐든 뭐 LNG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걸 채우는 과정에서 원전도 주도가 될 수 있고 동시에 우리는 그쪽 관련되어 있는 기업체들이 제한되어 있지만 LNG 쪽 이쪽이 아마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LNG 프로젝트가 이제 뭐 사실 알래스카는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LNG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지금 12건 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수익 굉장히 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데가 우선 조선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피팅 업체도 될 수 있죠. 피팅은 LNG도 되고 원전도 됩니다. LNG 쪽으로만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은 관련해가지고 뭐 본행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런 쪽 섹터는 계속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력난을 근거로 얘기할 땐 요것만 가지고도 벌써 일단 부족한 부분들이 상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 규모 자체가 27년도에 104억 달러 정도 예상을 하는데 27년입니다. 아직 시작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2040년대는 요게 3천억 달러까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30%라는 얘기가 달리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2차 전지하고 비슷한 부분은 있어요. 시작하지도 않아 놓고 나서 2차 전지 그 당시만 해도 뭐 연평균 성장률이 뭐 네네. 그랬었잖아요. 네. 2027년 가면 뭐가 어떻게 되고 2030년 되면 어떻게 되고 뭐 이랬었잖아요. 사실은 또 가봐야지 않아요. 사실 이거 트럼프도 나이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뭐 어차피 이번이 마지막 네네. 또 뭐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걸 걱정하는 쪽보다는 요쪽 관련해 가지고 이제 승인이 떨어지는 데가 한 군데 두 군데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게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그런 맥락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아직은 좀 기대감을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원전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것 같은데 그런데 또 SMR은 또 육성하겠다고 밝힌 측면이 있는데 그 이재명 정부 관련돼서 이 원전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원전만 놓고 우리나라 원전주를 갖다가 밸류에이션 논하라. 그건 답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전국에다 원전을 다 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얘기고 아까 그린에너지 말씀한 것처럼 이쪽 산업 자체는 글로벌 시장을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만 타겟으로 해가지고 전기차 배터리 하면 도대체 뭐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결국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그 시장을 가져가야지만이 2차 전지 시장도 그렇고 전기차 시장도 그렇고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SMR도 우리나라 국내에 설치하고 뭐 이러는 것보다는 해외 쪽 시장을 겨냥을 해야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 업체들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뭐 앞서 뭐 미국 관련돼 가지고 업체 4개 그 밸류체인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확장을 좀 시켜 나가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뭐 이재명 정부가 탈원전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뭐 탈원전 관련해서 차별화 되느냐 안 되느냐 별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